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2시간 동안 9단원의 이제 마지막 중단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다. 일단은 완벽히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태양도 언젠가는 뭐 되니까. 그럼 바람이 없어지고. 하지만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수명이나 인간의 역사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 기간이 거의 뭐 무한하다, 이렇게 무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일부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수소를 쓰거든요. 근데 수소도 근데 뭐 거의 무한정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어차피 물에서부터 뽑아내거나 석유 같은 데서 뽑아내는데, 물에서 뽑아내는 경우에는 다시 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또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류로는 뭐 태양광, 풍력, 화력, 조력, 연료전지 등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서 조금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 5가지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은 지난 단원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화력, 조력, 연료전지 이 3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화력부터 보면, 화력 발전은 에너지원이 파도입니다. 파도의 운동. 파도의 운동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전자기 유도로, 발전기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이고요. 그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바닷가가 되겠죠. 바닷가고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면 요 파도가 치는 요 바닷물하고 요 터빈 사이에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 발전기 안 요쪽에 안에 압력이 커지겠지, 압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고, 파도가 이렇게 물러날 때는 발전기 안에 요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러면 이제 터빈이 돌게 되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화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의 장점은 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파도는 계속 치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 나오는 물질이 없고 유지 비용이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적인 연료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납득이 갈 거예요. 또 단점은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당연히 적해지겠죠. 파도도 날씨에 따라서 많이 칠 때도 있고 적게 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폐수 같은 거면 안 터져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지어야 되겠죠. 그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같이 이제 태풍이 자주 오는 곳은 피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파도가 어느 정도 좀 잘 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이게 별로 어렵다. 없겠네요. 제가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알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도록 합니다. 조력 발전소는 있습니다. 조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조수 간만의 차이. 우리가 얘기하는 밀물과 썰물 있죠. 간조, 만조라고 하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고요. 조수 간만의 차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석 간만의 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침조 저녁석자를 써서. 조수는 뭐예요?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예. 밀물과 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에너지 근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지구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달의 인력에 의한 현상이 요 조력 현상이다. 조수 간만 밀물과 썰물입니다. 이걸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인데요. 일단 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뭔지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자, 여기서 이 기조력이 뭐냐면 요 달이 끄는 거. 이 가까운 곳은 좀 세게 잡아당기고 먼 곳은 좀 약하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요 연장선 방향으로 늘어나는 방향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이 부풀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요 사이를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게 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침조 저녁석이라 했는데 미안합니다. 아침조자에 물소변이 붙어 있고 저녁석자에 물소변이 붙어서 밀물조 썰물석이네요. 괜찮아요. 네, 뭐 물어볼랬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옆쪽으로 쭉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가까운 쪽은 세게 당기고 멀 쪽은 약하게 당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쪽은 당기는 이해가 안 돼. 이쪽은 그럼 원래랑 이렇게 벌려진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가까운 건 세게 잠기고 먼 쪽을 약하게 잠기면 장력이 생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쪽은 세게 잠기고 멀리는 적게 당기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당기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거를 뭐 그래서 타이달 포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영어로는 타이달 포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이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력 발전의 원리에 대한 영상도 같이 이어서 볼까요, 그냥? 네.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데요.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조력 발전. 조석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빠른 흐름인 조류의 변화가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을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조력 발전은 제방을 건설하여 바닷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흘려보내면서 생기는 낙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조석 간만의 차가 5m 이상으로 큰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력 발전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황해는 세계적으로 조석 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력 에너지 개발의 최적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류 발전은 해수에 직접 터빈을 설치해서 해수의 수평 흐름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직접 이용한다는 점에서 풍력 발전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조류 발전은 조류의 흐름이 2m/s 이상으로 빠른 곳에서만 가능한데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으로 유명한 전남 울돌목은 조류의 흐름이 최고 5.6m/s로 2009년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 조류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울돌목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유실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 단계고 아직 그 상용화되지는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력 발전은 그 이미 지금 지어져서 실제로 발전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둘 수 있죠. 이제 바닷가에서 가두는 거죠. 바닷물 중심에서 가두는 게 아니고. 응? 근데 높이 차이가 없잖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는 없죠. 그래서 요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발전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서서히 들어오잖아. 서서히 들어오면 얘가 들어올 때 들어오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오면은 오는 동안에는 여기 얘를 기준으로 여기 높이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오면 이제 막아버리면 되죠. 다 들어오면 이제. 그리고 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막아도 되는 거죠 결국에. 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얘도 수면이 없고 얘도 수면이 높은 상태에서 막은 다음에 썰물이 되면 이제 얘는 요 결국에는 바다하고 막혀 있으니까 그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럼 이 상태가 되잖아. 제가 설명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이후에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제 높이 차이에서 물이 갑자기 확 흐르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는 속도가 빠르니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바닷물을 가두려면 이제 바다를 유지되는 기록을 싹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바다를 이제 아예 싹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다를 강 아니에요? 그렇죠. 강 쪽이잖아요. 바다 쪽이 아니고 가두는 쪽은. 근데 쪽이래. 그 댐이랑 비슷한 논리죠. 댐도 이렇게 빗물을 가두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이제 가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물일 때는 발전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댐에 가두듯이 저수지 형태의 공간에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물을 가두는 거예요. 가두고 썰물 때는 이제 한 번에 확 열어가지고 이게 물의 흐름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력 발전이고요.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위에서 바라본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수간만 밀물과 썰물은요 날씨에 따라서 오늘은 밀물이 좀 있고 오늘은 밀물이 없고 이러지 않거든요. 밀물과 썰물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 날씨하고는 좀 다르죠. 그 풍력이나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완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수간만의 현상은 밀무가 썰무는 규칙적으로 매일 일어나니까 이건 충분히 이제 지속적이고 그리고 발전량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 오염물질을 발전 과정에서는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5m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에만 이제 설치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나 남해 정도 가능하고 황해에 이제 실제로 발전소가 하나 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일단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조력 발전소가 이름이 이 시화호 조력 발전소라고 있고요. 요 시하오 조력 발전소가 있기 전에는 그 프랑스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가 있었다라고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규모가 더 진짜 잘 크게 나왔는데 지어진 거.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전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 시하오 조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근데 공사 중이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공이 이미 되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석 에너지를 쓰는 게 결국에 조력 발전하고 조류 발전이 있는데 조류는 이제 조수 간만의 차를 직접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험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교과서에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부분 아닌 것 같고 조석 간만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찌 보면 상용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연료전지인데요.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씁니다.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자동차도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처음 도로에서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간판. 그 현대차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이오닉 파란색이더라고 그 번호판이. 근데 그게 수소 연료전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자동차는 파란색 간판 쓴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 수소차 있잖아요. 네. 폭발비용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스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휘발유차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얘랑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안전을 뭐 좀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겠죠. 배출이 잘 안 되게 하고. 에너지원은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발전과 함께 그 공통적인 점이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얘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물.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인데, 자, 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전지라고 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두 개의 극이 있는데, 보통의 전지는 두 개의 극이 보통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극 자체가 다른 물질인 건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이 한쪽은 연료에 해당이 되는 수소를 주입하고요. 일단 수소가 들어가는 극을 연료가 들어가는 전극이라 해서 연료 전극이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쪽은 이제 산소를 넣는데 전기는 굳이 산소를 넣을 필요가 없이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얘는 공기가 들어가는 전극이라 해서 공기 전극 혹은 공기극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요 수소는 전자를 잘 내어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고요. 이 중에
요 전자는 요 두 극을 연결하고 있는 도선을 통해서 이 반대편인 이 공기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가 진짜예요. 네, 이가 전자입니다. 전자. 일렉트론 이 전자죠.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또 반대편인 공기 전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전자하고 수소 이온과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H2O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 물은 좀 따뜻한 형태로 나와요. 발열 반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온수를 난방수로 이용을 뭐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이동을 하죠. 네. 그럼 전자가 이동한다는 게 결국에 전류의 흐름이 되죠. 네. 이게 전류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네. 예.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예. 그때 전류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이 연료 전극이에요, 공기 전극이에요. 예, 공기 전극이 플러스 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는 연료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고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는 공기 전극이 플러스 극인 전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류가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지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연료를 이용한 전지니까 연료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만들어진 물은 어떻게 돼요? 배출을 하면 되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으로 바닥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연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도 이 원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모터를 연결하면 굴러가는 거죠. 이거 H2 계속 주입해 주는 거예요. 수소를 주입을 해줘요. 네, 수소를 연료로 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연료인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는 이 반응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몰라도 되는데 뭐 산화 반응 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를 내어놓으니까 여기 얘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를 다시 얻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참고로 몰라도 되겠고요. 이때 요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종적인 산물은 H2O가 되니까 환경오염 물질 하나도 없죠. 수소도 뭐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고요. 공기 중에 산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물도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니까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때 발열이 되긴 하지만 그 열이 그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는 화력 발전이나 뭐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열만큼 굉장한 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열로 손실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료전지의 장점을 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그래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힘도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자동차의 경우 파워가 꽤 괜찮고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그 한번 주입을 하면요 서울 부산 간 한 번은 가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휘발유차랑 비교를 해서도 연료를 주입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꽤 깁니다. 수소 충전은 따로 있어요. 수소 충전소가 저도 몰랐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주민센터 중에 일부 수소 연료전지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좀 요새는 좀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가격은 7,000에서 8,000 정도 되는데 그 세금 국고로 보존을 해줘요. 그래서 3, 4천을 이제 보존을 해줘서 실제로 구입 비용은 3, 4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예.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국고로 보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가격보다 싸게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고 소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음이 너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서 위험하잖아요. 보행자가 차가 지나간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불로 스피커에 엔진 소리를 막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예.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도 왕 이렇게 나오게. 소음이 없는 게 근데 일단 장점이죠. 예, 네. 조용하니까. 그리고 소규모 휴대용 전자기기에서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규모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소규모로 전자기기에 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가정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울산에 수소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연구 개발하는 단지인데 거기에 이제 저도 어디 있는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 타고 분명히 갔는데 까먹었어. 저기 그 석유화학단지 있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느낌에. 예. 그 아니면 저쪽 언양 쪽이었나? 아니,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차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예, 한 2-30분 정도 거리였는데 거기 이제 거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택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공동주택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집집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 있대요. 보일러처럼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가스를 도시가스 공급하듯이 관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게 그 시험 운영이기 때문에 공짜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소 연료 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난방수로 이용을 하니까 전기세랑 그 가스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렇게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한계점은요,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때 견학 가면서 처음 알게 된 게 이걸 물의 전기분해로 얻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또 나온대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에요. 예, 그 수소가 근데 한정된 자원이라 볼 수 없는 게 이제 물에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전기분해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소로부터 얻는 전기 에너지가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실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낮에 전기를 많이 쓰고 밤에 전기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버려지는 전기가 있다면 그 버려지는 전기로 뭐 물을 전기 분해한다면 오히려 뭐 어차피 버릴 거 그렇게라도 해서 수소를 먹으면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요. 일단 가스 형태로는 많이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액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무한정 낮출 수는 없으니까 압력을 높여서 액화를 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고압의 압력이 높은 통이 되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운송하고 그걸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게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이런 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버스나 택시를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걸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그냥 개인 차는 본 적이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택시가 울산에도 있다 하더라고요. 본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걔도 번호판이 포르투나. 여기 더 비싸요. 그냥 팔으니까 비싸진 않을 거고 그게 이제 아마 그것도 그 시에서 아마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 버스가 가스로 가는 버스로 나왔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천연가스죠. 네. 잘 보십시오. 지금 버스는요 다 천연가스로 갑니다. LNG. 그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가 초창기에는 이제 폭파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연료통이 밑에 있었대 바닥에. 바닥에서 터지면은 사람한테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머리가 두껍죠.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도 수소연료통이 머리에 있고요, 천정에 있고
그 천연가스 버스도 연료통이 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닥은 보면은 뭐 있을 만한 공간이 없죠. 잘 보면은 바닥이 다 평평하잖아요. 위에 다 올라와 있고 여기서 혹시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폭발이 되고 천정은 철판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승객의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같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이 있다 보니까 가스처럼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굳이 수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소가 이렇게 반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자를 잘 내어놓게 하기 때문에 이제 수소를 이용하고 더군다나 이제 수소는 물의 형태로 또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소를 연료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수소 말고 다른 원료로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일단 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내용 단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과학의 노력과 친환경 에너지 도시 적정 기술을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